거지년이 뭘 더 바라는 거야? 이거 먹고 떨어져. 시어머니가 식탁 위에 합의서를 탁 내려치면서 한 말이에요. 외곽에 있는 낡은 빌라 한 채, 남편이 타다 버린 중고차 한 대, 위자료 5천만 원. 30년 된 가업에 남편 이름으로 된 재산이 수두룩한데 골라 제일 안 쓰는 것만 쏙쏙 담아서 던진 거죠. 남편은요, 옆에 앉아서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2,800만 원짜리 팔찌를 다른 여자 손목에 채워주던 그 남편이요. 아, 근데요. 저는 그 합의서에 사인했어요. 순순히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고 남편은 끝까지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런데 말이에요. 딱 한 달 뒤에 그 시어머니가 저한테 무릎을 꿇었거든요. 대체 그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요?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자, 그럼 상간녀의 충격적인 정체가 밝혀지면서 시댁이 통째로 무너진 서하경 씨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시어머니 환갑잔치를 일주일 앞둔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남편 준혁의 양복을 드라이클리닝에 맡기려고 옷장에서 꺼내 들었죠. 주머니를 뒤집어 확인하는 건 오래된 습관이에요. 손가락 끝에 접힌 종이 한 장이 걸렸습니다. 카르티에 매장 영수증이었어요. 여성용 팔찌 2,800만 원. 저는 영수증을 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제 생일에 10만 원짜리 케이크를 사달라고 했더니 눈을 흘기던 사람이었거든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끼면서 저는 영수증을 원래 자리에 도로 넣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이 잠든 뒤 저는 거실 서랍에서 카드 명세서를 꺼냈어요. 최근 3달치를 한 장씩 넘기는데 청담동 레스토랑, 호텔 스파, 수입 화장품 매장. 금액이 하나같이 컸습니다. 날짜를 하나씩 짚어보니 전부 제가 집을 비운 날이었어요. 시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간 날, 제사 준비로 시댁에 가 있던 날. 한 번도 빠짐없이 겹쳤죠. 다음 날 저는 환갑잔치 장소를 답사하러 호텔에 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 앞으로 걸어가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준혁이었습니다. 옆에 긴 머리의 젊은 여자가 서 있었고 여자가 준혁의 팔짱을 끼며 고개를 기울여 웃었습니다. 저는 기둥 뒤로 몸을 숨기고 휴대폰 카메라를 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셔터는 정확하게 눌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사진을 확대한 뒤 준혁 회사 홈페이지를 열었어요. 경영기획팀 소속 직원 목록을 한 명씩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한소율 대리, 약 1년 전 경력직으로 입사했다고 적혀 있었죠. 사진 속 여자와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소율의 인스타그램을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최근 게시물에 손목 사진이 올라와 있었는데 그 손목에 카르티에 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소중한 사람에게라는 글이 달려 있었죠. 2,800만 원짜리 팔찌가 화면 안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회식 길어진다. 늦을 것 같아. 같은 시각 소율의 인스타그램 라이브가 떴습니다. 와인바로 보이는 곳에서 촬영된 영상이었고 배경에 준혁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깔려 있었어요. 저는 이어폰을 꽂고 그 목소리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대학 동기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연은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지연아, 나 준혁이 바람 피우는 거 알게 됐어. 지연이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숨을 멈추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경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감정대로 움직이면 네가 져. 증거를 모아. 최소 3건 이상. 상대 여자가 누군지도 확실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네가 알고 있다는 티를 절대 내지 마. 알겠어. 울고 싶으면 나한테 와서 울어. 그 집에서는 웃어.
알았지? 전화를 끊고 저는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면서 오늘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 그 주 내내 저는 환갑잔치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꽃꽂이 업체에 전화하고 한복을 수선 맡기고 하객 명단을 정리했어요. 시어머니 박금자가 이것도 못하냐, 저것도 다시 해라고 잔소리를 할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네, 어머님 하고 대답했죠. 밤이 되면 준혁의 퇴근 시간과 외출 시간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카드 명세서 날짜와 소율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날짜를 나란히 놓고 줄을 그었어요. 빈칸이 하나씩 채워질 때마다 퍼즐 조각이 맞물리듯 그림이 선명해졌습니다. 환갑잔치 전날 밤이었어요. 준혁이 소파에서 잠들었길래 저는 준혁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금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이었죠. 바꾸지도 않았더군요. 소율과의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준혁이 보낸 메시지가 있었어요. 집안 행사 끝나면 우리 얘기 진지하게 하자. 소율의 답장이 바로 아래 달려 있었습니다. 오빠가 결정만 하면 돼. 나는 아빠한테 다 말할게. 우리 아빠가 누군데? 우리 아빠가 누군데?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어요. 화면을 캡처하고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준혁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저는 그 옆에 앉아 한참 동안 어둠을 바라봤어요. 환갑잔치 당일 아침 저는 한복을 차려입고 호텔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핸드백 안에는 외도 증거사진, 카드 명세서 사본, 대화 캡처본을 정리한 파일이 들어 있었어요. 하객들이 들어올 때마다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시어머니 옆에 서서 접시를 챙기고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며느리 노릇을 했습니다. 준혁이 단상에 올라 건배사를 외쳤어요. 저희 어머니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하객들이 잔을 들어 올리는 사이 저는 준혁의 웃는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저 웃음이 얼마나 갈 수 있을지 저는 조용히 세고 있었어요. 환갑잔치가 끝나고 며칠 뒤 저는 지연의 사무실에서 노트북 화면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소율의 인스타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훑는 작업이었어요. 이거 봐. 몰디브 리조트, 프라이빗 제트기 안에서 찍은 셀카 와인병 하나에 200만 원짜리. 지연이 스크롤을 내리며 손가락으로 화면을 짚었습니다. 경영기획팀 대리 월급으로 이런 생활이 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연이 입술을 깨물며 태그된 계정들을 하나씩 눌러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뒤지더니 지연의 손이 멈췄어요. 하경아, 이것 좀 봐. 화면에 단체 사진 한 장이 떠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창립 35주년 기념 만찬이라는 배너가 뒤에 걸려 있었고 한정우 회장 바로 옆에 서 있는 여자가 소율이었어요. 저와 지연은 동시에 말을 잃었습니다. 지연이 검색창에 무언가를 빠르게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한성그룹 지배구조, 주주 현황, 한정우 회장 가족관계. 기사가 줄줄이 떴습니다. 한소율, 한정우 회장 외동딸, 지주회사 2대 주주. 아버지 뜻과 달리 경영 수업을 거부하고 외부 회사에 취직해서 독립적으로 생활 중. 지연이 기사를 소리내어 읽다가 의자를 돌려 저를 마주 봤습니다. 하경아, 이건 보통 외도가 아니야. 시댁이 이 사실 알면 너를 내쫓을 거야. 빌라 한 채 쥐어주면서 나가라고 할 수도 있어. 내쫓는다고? 생각해봐. 시어머니 성격에 재벌가 며느리 자리가 눈앞에 있는데 너를 가만히 두겠어? 지연이 제 손을 잡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선수 쳐야 돼. 시댁이 움직이기 전에 네가 먼저 준비해 놓아야 한다고. 사무실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성그룹 회장의 딸이라니. 준혁이 저를 버리는 게 아니라 시댁 전체가
저를 갈아치우려는 판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며 준혁이 들어왔어요. 신발을 벗기도 전에 시어머니 박금자가 거실에서 준혁을 불렀습니다. 준혁아, 이리 와봐. 엄마한테 할 얘기가 있지? 저는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채 귀를 기울였어요. 박금자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들떠 있었어요. 소율이 그의 아버지가 한성그룹이라며? 박금자가 준혁의 팔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게 부엌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엄마,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알긴, 엄마가 모르는 게 어딨어. 준혁아, 이건 하늘이 준 기회야. 알겠지? 준혁이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물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박금자의 웃음소리는 선명했습니다. 저는 설거지 그릇을 수세미로 문지르면서 손에 힘을 줬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되도록. 그 뒤로 며칠간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박금자는 저한테 말을 줄였어요. 밥을 차려놓으면 고개만 까딱하고 전에는 이것저것 시키던 잔심부름도 뚝 끊겼죠. 준혁은 주말에도 외출했고 돌아오면 박금자와 안방에서 문을 닫고 뭔가를 의논했습니다. 저는 그 문 앞을 지나다닐 때마다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거실 책장 뒤에 소형 녹음기를 붙여놓았습니다. 지연이 미리 준비해 준 것이었어요. 이틀째 녹음기를 회수해서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박금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하경이를 빨리 정리해. 소율이네 쪽에서 마음 바뀌기 전에 끝내야 돼. 엄마, 그래도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면. 갑자기는 무슨. 네가 밖에서 뭘 하든 그년이 뭘 알겠어. 합의서는 내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넌 입만 다물고 있어. 한성그룹 라인을 타야 우리 준성식품이 사는 거야. 알겠어? 네. 녹음기를 멈추고 이어폰을 뺐습니다. 정리라는 단어가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5년을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병원을 수행하고 제사를 준비하고 명절마다 온 친척의 밥상을 차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 집에서 정리 대상이 된 거였죠. 지연의 사무실로 달려가 녹취 파일을 건넸습니다. 지연이 끝까지 듣고 나서 헤드폰을 벗으며 말했어요. 완벽해. 바람 피운 쪽에서 먼저 이혼을 밀어붙이는 정황까지 잡혔으니까 법적으로 네가 훨씬 유리해. 시댁에서 조건을 내밀면 일단 들어. 근데 절대 바로 사인하지 마. 재산 목록 빠진 거 없는지 내가 다 확인할 테니까. 저는 지연의 책상 모서리를 잡고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었어요. 지연아, 이제 울 시간은 끝났어. 저 사람들이 판을 버려놨으니까 그 판 위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건 전부 가져가겠어.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방에 혼자 앉아 서랍 깊은 곳을 뒤졌어요. 결혼 전에 쓰던 것들이 나왔습니다. 식품기사 자격증, 7년간 식품연구소에서 개발했던 레시피 노트, 업계 수상 경력 서류. 시어머니가 퇴사를 강요한 뒤로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것들이었죠. 레시피 노트를 펼쳐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한식 밀키트 레시피가 미완성인 채로 남아 있었어요. 연구소를 나오던 날 끝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앞으로 쓸모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어요. 그 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박금자가 식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탁 올려놓더니 맞은편 의자를 손으로 가리키며 저를 앉혔어요. 결혼하고 5년 만에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하경이, 우리가 생각을 좀 했는데 할 얘기가 있다. 저는 이 대화가 어떻게 끝날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을 지었습니다. 박금자가 서류 봉투에서 종이 묶음을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여기 다 적어놨으니까 읽어봐. 시댁에서 안 쓰는 빌라 한 채, 차 한 대, 위자료 좀. 이 정도면 혼자 살기엔 넘치지. 저는 합의서를 집어들고 한 줄씩 읽었어요. 빌라는 시댁이 월세를 놓던 외곽 지역의 낡은 건물이었고, 차는 준혁이 타다가 새 차로 바꾸면서 세워둔 중고 승용차였습니다. 위자료는 5천만 원. 준성식품 자산 규모를 생각하면 남은 것 중에서 가장 가치 낮은 것들만 골라 담은 거였죠. 합의서를 다 읽고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박금자가 팔짱을 끼며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왜, 뭐가 불만이야? 저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어요. 박금자의 눈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거지년이 뭘 더 바라는 거야? 이거 먹고 떨어져. 네가 뭔데 한성그룹 며느리감 앞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어? 무릎 위에 놓인 휴대폰의 녹음 버튼이 작동하고 있는 걸 손끝으로 확인했습니다. 박금자가 의자를 당겨 앉으며 목소리를 더 높였어요. 부모도 없는 것이 시집와서 밥이나 얻어먹고 살았으면 됐지. 이만하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나 같으면 이것도 안 줘. 준혁은 식탁 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박금자의 말이 끝날 때까지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합의서 위에 손을 올려놓고 천천히 눈을 깜빡였어요. 그리고 일부러 목소리를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3일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눈가에 힘을 줘서 눈물이 고이게 했어요. 박금자가 코방귀를 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3일이면 됐다. 3일 뒤에 도장 찍어.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등을 기대는 순간 표정이 바뀌었어요. 지연과 미리 짜놓은 대로였습니다. 시댁이 조급해지도록 유도하면서 합의 조건을 법적으로 검토할 시간을 버는 것. 3일이면 충분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의 사무실에서 합의서를 펼쳐놓고 분석했습니다. 빌라 시세가 3억 정도, 중고차 2천만 원, 위자료 5천만 원. 다 합쳐서 3억 7천만 원이야. 지연이 볼펜으로 숫자를 적으며 저를 봤어요. 준성식품 자산하고 준혁이 이름으로 된 재산 다 합치면 훨씬 더 받아낼 수 있어. 소송하면 네가 유리해. 증거도 충분하고. 소송하면 몇 년이야? 최소 1년, 길면 2년 넘게 갈 수도 있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잠깐 생각한 뒤 입을 열었어요. 이 조건 그대로 받을게. 뭐? 지연이 볼펜을 놓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경아, 더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래? 네가 당한 걸 생각하면. 지연아, 저 사람들이랑 1년이고 2년이고 엮여있기 싫어. 빨리 나와서 내 힘으로 시작하는 게 나한테 이득이야. 지연이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 뜻 존중할게. 대신 녹취 파일이랑 외도 증거는 절대 넘기지 마. 나중에 시댁이 합의서 무효라고 소송 걸면 그때 방어할 무기가 돼. 알겠어. 원본이랑 사본 따로 보관해. 내 사무실 금고에도 한 벌 넣어둘게. 사무실을 나서면서 지연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하경아, 3일 뒤에 사인하고 나오면 진짜 혼자야. 괜찮겠어? 저는 지연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혼자인 건 그 집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 약속한 3일째 저녁이 왔습니다. 식탁에 박금자와 준혁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합의서와 도장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아서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는 동안 박금자가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크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안도하는 한숨이었습니다. 역시 똑똑한 애야. 이게 너한테도 좋은 거야. 준혁은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었죠. 5년을 함께 살았는데 마지막에 돌아온 건 고개를 돌린 옆모습뿐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갔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조금씩 싸둔 캐리어가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개인 서류, 식품 기사 자격증, 레시피 노트, 옷 몇 벌. 5년 동안 이 집에서 쌓아온 살림살이 중 단 하나도 넣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박금자가 거실 소파에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짐은 그것뿐이야? 살림은 안 가져가고? 저는 현관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필요 없습니다. 전부 새로 시작할 거니까요. 박금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캐리어를 끌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어요. 그날 밤 지연의 집 게스트룸에 짐을 풀었습니다. 캐리어 하나가 전부인 방이 텅 비어 보였어요. 지연이 문을 열고 들어와 침대 끝에 앉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울어도 돼. 저는 캐리어에서 레시피 노트를 꺼냈어요. 펼쳐서 한식 밀키트 레시피가 적힌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연구소에서 마지막으로 개발하다 만 그 페이지였죠. 볼펜을 꺼내 빈칸에 밑줄을 긋기 시작했어요. 지연이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하경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빌라명에 이전되는데 2주 걸린다고 했지? 그 2주 동안 가만히 앉아 있을 순 없잖아. 저는 레시피 노트 위에 볼펜을 굴리며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이거 끝내야 돼. 결혼하기 전에 못 끝낸 거. 빌라명의 이전이 완료되기까지 2주가 걸렸습니다. 그 2주 동안 저는 지연의 게스트룸에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레시피 노트를 펼쳤어요. 연구소에서 개발하다 만 한식 밀키트 3종, 소고기 장조림, 된장찌개, 닭볶음탕. 맛의 균형을 잡기 위해 양념 배합 비율을 수십 번 고치고 또 고쳤습니다. 명의 이전이 끝나자마자 빌라를 전세로 내놓았어요. 세입자를 구하는데 열흘이 걸렸지만 보증금 2억 5천만 원이 통장에 찍혔을 때 저는 숫자를 3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세입자를 구하는 그 열흘 동안에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어요. 관할 구청에 가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서류를 접수하고 위생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교육장에서 혼자 앉아 필기하는데 연구소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회사가 시키는 일을 했지만 이번에는 제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드는 거였죠. 이혼하고 약 1달 반이 지났을 때 영업신고가 승인됐습니다. 저는 성수동에 있는 공유 주방을 임대했어요. 식품 제조업 신고가 가능한 시설이었는데 좁았습니다. 조리대 하나, 포장대 하나, 냉장고 2대가 전부였죠. 하지만 충분했어요. 그 안에서 1인 밀키트 브랜드 하경의 부엌을 정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첫 제품은 레시피 노트에 있던 3종이었어요. 소고기 장조림은 간장 양념의 단짠 비율을 7번 만에 잡았고 된장찌개는 직접 띄운 된장에 들깨가루를 넣어 깊은 맛을 살렸습니다. 닭볶음탕은 매운맛과 단맛의 경계를 찾느라 가장 오래 걸렸어요. 지연에게 시식을 시킨 날 지연이 된장찌개 한 숟갈을 떠서 입에 넣더니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이걸 왜 5년이나 묵혀뒀어? 묵혀둔 게 아니라 못 꺼낸 거지. 맛이 미쳤어. 진짜로. 지연이 닭볶음탕까지 다 비우고 빈 그릇을 밀어내며 말했어요. 하경아, 이건 되겠다.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를 열고 판매를 시작한 첫 주, 주문은 하루에 10건도 안 됐어요. 저는 새벽 4시에 공유 주방에 출근해서 재료를 손질하고
조리하고 포장했습니다. 택배 박스에 밀키트를 넣고 뚜껑을 닫기 전에 손글씨 감사 카드를 한 장씩 써서 넣었어요. 하경의 부엌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눌러 썼죠. 하루 10건이면 10장의 카드를 썼고 그게 5건으로 줄어든 날에도 5장을 빠짐없이 넣었습니다. 같은 시기 시댁에서는 박금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연이 시댁 근처에 사는 지인을 통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박금자 여사가 준혁이랑 한소율 상견례를 준비하고 있대. 한정우 회장한테 직접 연락했다는데. 회장이 받았어? 비서실에서 일정이 어렵습니다만 반복하고 있대. 저는 코끝으로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시어머님이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뻔해. 맞아. 재벌가 격식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크게 상견례를 준비하고 있다더라. 저는 고개를 저으며 포장대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시댁 일은 더 이상 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판매를 시작한 지 한 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스마트 스토어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육아 블로거가 된장찌개 밀키트를 리뷰한 글이 맘카페 여러 곳에 퍼진 거였어요. 시판 밀키트 중에서 역대급이라는 문장이 댓글마다 인용되고 있었습니다. 하루 주문량이 10배 넘게 뛰었어요. 공유 주방에서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조리대 앞에 서도 주문을 따라잡지 못했어요. 이틀째 밀린 주문을 보면서 결심했습니다. 남은 자금으로 성수동에 독립 작업장을 임대했어요. 공유 주방보다 3배는 넓었고 조리 보조 인력 2명을 고용했습니다. 면접을 보면서 한 가지만 물었어요. 밀키트 드셔본 적 있으세요? 네, 자주 사 먹어요. 우리가 만든 건 그것보다 맛있을 겁니다. 같이 해보실래요? 두 사람 모두 바로 다음 주부터 출근했습니다. 생산량을 늘리는데 뜻밖의 도움이 왔어요. 식품연구소 시절 거래하던 식자재 납품업체 김 사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경 씨, 다시 시작했다며? 누가 그러던데? 네, 사장님. 작게 시작했어요. 작게 시작한 게 맞아? 요즘 온라인에서 하경의 부엌이 난리던데. 내가 식자재 직거래 해줄까? 중간 유통 빼면 원가가 꽤 내려갈 거야. 저는 수화기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김 사장의 직거래 덕분에 원가를 줄이면서도 재료의 질은 올릴 수 있었습니다. 주문이 계속 늘면서 온라인 식품 플랫폼 2곳에서 입점 제안이 들어왔어요. 지연에게 계약서 검토를 맡기고 조건이 유리한 쪽과 입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경의 부엌이 서서히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거였죠. 그 무렵 지연이 또 시댁 소식을 전해왔어요. 저녁에 작업장 정리를 마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금자 여사가 동네 모임에서 자랑하고 다닌대. 곧 우리 준혁이가 한성그룹 사위가 된다고. 뭐라고? 거래처 사장들 사이에도 소문이 퍼졌대. 준성식품이 한성그룹 줄을 탄다고 기대하는 분위기라더라. 수화기를 잡고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 소문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하경아, 너 왜 말이 없어? 아니야. 그쪽은 그쪽 일이고 나는 내일 할게. 전화를 끊고 작업장 불을 껐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경의 부엌을 대형 유통망에 넣기 위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거든요. 노트북 앞에 앉아 숫자를 정리하고 있는데 휴대폰에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한성그룹 한정우 회장, 그룹 경영 쇄신 선언, 부실거래처 전면 정리 착수. 저는 화면을 한번 읽고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사업 계획서의 다음 항목을 채워야 했으니까요.
뉴스가 나온 지 며칠 뒤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작업장에서 포장 작업을 하던 중이라 한쪽 귀에 휴대폰을 끼우고 받았어요. 하경아, 나 좀 중요한 얘기 있어. 손 멈추고 들어. 지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라서 포장 테이프를 내려놓았습니다. 한성그룹이 전 거래처 대상으로 실사에 들어갔대. 근데 이게 단순한 경영 쇄신이 아니야. 무슨 뜻이야? 한정우 회장이 딸하고 준혁 사이를 알게 된 거야. 회장 측근이 소율 인스타그램 동선하고 준혁의 이혼 기록을 보고서로 올렸대.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알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참았어요. 최준혁은 결혼한 상태에서 바람을 피운 남자고 그 상대가 회장님 따님이라고. 회장이 어떻게 했어? 경로했대. 소유를 바로 불러서 면전에서 다 쏟아냈다더라.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회장의 성격이라면 당연한 수순이었죠. 지연이 말을 이었어요. 회장이 소율한테 뭐라고 했는지 정확하게 전해 들었어. 남의 가정을 부순 남자한테 딸을 주느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게 낫다. 그리고 바로 지시를 내렸대. 최준혁 쪽 일가랑 관련된 접촉을 전부 끊으라고. 전화를 끊고 포장대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게 테이프를 잡고 박스를 봉했어요. 시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제가 할 일은 여기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소식은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 주 안에 준성식품으로 계약 해지 통보가 날아왔다는 거였어요. 한성그룹 계열 유통사와의 거래가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게 한 번에 끊긴 겁니다. 지연이 이틀 뒤에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박금자 여사가 한성그룹 구매팀에 전화를 돌리고 있대. 근데 아무도 안 받는데. 준혁은? 같이 매달리고 있다더라. 둘이서 하루에 20통씩 전화하는데 담당자가 한 명도 안 나온대. 저는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40%가 날아간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식품업계에서 7년을 일한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박금자가 동네방네 한성 사돈이라고 떠벌린 소문이 한성그룹 귀에까지 들어간 거였습니다. 한성 측에서 이걸 거짓말 퍼뜨리기로 판단한 거죠. 준성식품뿐 아니라 연결된 하청업체까지 거래가 끊기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준성식품에 물건을 대고 돈을 못 받았던 식자재 공급업체들이 줄줄이 밀린 돈을 받으러 찾아왔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지연이 시댁 근처에 사는 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동네 모임에서 난리가 났대. 박금자 여사가 한성그룹 사돈이라고 자랑했던 그 모임 있잖아. 거기서 이웃들이 대놓고 수군거렸대. 뭐라고? 한성그룹에서 거래 끊겼다며 사돈이라더니 무슨 사돈이야. 이런 소리. 단골 미용실 원장이 사모님 요즘 힘드시죠 하면서 동정하는 눈으로 쳐다봤는데 박금자 여사가 한마디도 못하고 나왔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동정이 나지는 않았지만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멀리서 벌어지는 남의 일처럼 느껴졌어요. 준혁 쪽 소식은 더 처참했습니다. 준혁이 소율에게 매일 전화를 걸었대요. 아버지를 설득해달라고, 한마디만 해달라고 매달렸다는 거죠. 하지만 소율은 이미 한성그룹 해외 계열사로 발령이 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지시였어요. 소율이 출국 전에 준혁과 마지막 통화를 했다는 얘기를 지연이 전해줬습니다. 소율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오빠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이 됐어. 다시는 전화하지 마. 그러고 끊었대. 저는 레시피 노트를 넘기던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자기가 유부남인 줄 알면서 만나놓고 끝까지 남 탓이네. 둘 다 똑같은 거지. 지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소율에게 버림받은 뒤
준혁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소식이 왔어요. 술에 취해 새벽에 들어와서 박금자한테 소리를 질렀대요. 지연이 시댁 근처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줬습니다. 준혁이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들어오면서 고함쳤대. 어머니가 이혼하라고 했잖아요. 어머니 말만 안 들었으면 하경이랑 조용히 살았을 텐데. 그래서 시어머니는 네가 바람을 피워놓고 나한테 따지냐 하면서 둘이 밤새 싸웠대. 옆집까지 다 들었다더라. 저는 수화기를 잡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조용히 살았을 거라는 준혁의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2,800만 원짜리 팔찌를 다른 여자 손목에 채워주면서 조용히 살았을 거라니.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웃지 않았어요.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준혁이 회사에서도 잘린 거였어요. 소율과의 관계가 사내에 알려지면서 인사위원회에 넘어갔고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같은 회사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게 사내 규정에 걸린 거였습니다.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대요. 여자도 잃고 직장도 잃고 어머니의 사업까지 무너지는 걸 눈앞에서 지켜보고 있는 셈이었죠.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한 번도 시댁에 연락하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 이유도 찾아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작업장에서 밀키트를 만들고 주문을 포장하고 배송을 보내는 일에만 집중했어요. 그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작업장 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경의 부엌 서하경 대표님 되시죠? 네, 맞습니다. 한성프레시 유통 바이어 팀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표님 제품의 고객 후기와 판매 추이를 확인했는데요. 저희 쪽 입점을 검토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미팅 일정을 잡을 수 있을까요? 한성프레시, 한성그룹 계열 유통사, 시댁이 잃어버린 바로 그 거래처였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잡은 채 2초쯤 멈췄다가 입을 열었어요. 네, 일정 조율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작업장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한성프레시 바이어에게서 전화를 받은 다음 날 저는 지연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지연아, 나 한성프레시에서 미팅 제안이 왔어. 뭐? 한성프레시? 시댁이 잃어버린 바로 그 거래처야. 혹시 한성 쪽에서 내가 누군지 알고 접근하는 건 아닌지 확인해 줄 수 있어? 지연이 잠깐 침묵했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미팅 일정은 좀 뒤로 잡아놔. 이틀 뒤 지연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확인했어. 한성프레시 바이어 팀이 신규 입점 업체 대표 신원을 조회하면서 네가 최준혁 전 배우자라는 걸 이미 파악하고 있어. 그래서? 근데 제품 품질 평가 결과가 너무 좋아서 내부 보고를 올린 상태래. 하경아, 이건 동정이 아니야. 내 밀키트 맛을 보고 비즈니스로 판단한 거야. 당당하게 나가. 전화를 끊고 저는 작업장에서 샘플 밀키트 3종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소고기 장조림, 된장찌개, 닭볶음탕, 양념 배합을 한 번 더 확인하고 포장을 새로 했습니다. 샘플 하나하나에 손글씨 라벨을 붙이면서 손끝에 힘을 줬어요. 미팅 전날 밤 작업장에서 샘플 최종 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1층에서 전화가 올라왔어요. 대표님, 최준혁이라는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손이 멈췄습니다. 포장 테이프를 잡은 채 3초쯤 가만히 서 있었어요. 올려보내주세요. 작업장 문이 열리고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양복 대신 구겨진 점퍼를 입고 있었고 면도를 안 한 턱에 수염이 지저분하게 자라 있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5년 동안
항상 말끔하게 차려입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준혁이 작업장 안을 둘러봤어요. 조리대, 포장대, 냉장고, 벽에 붙은 주문서들. 시선이 한 바퀴 돌더니 저한테 멈췄습니다. 여기서 이런 걸 하고 있었구나. 저는 포장 테이프를 내려놓고 팔짱을 꼈어요. 할 말 있으면 해. 준혁이 작업대 앞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한성그룹이 거래를 끊었어. 매출이 반토막 났고 밀린 외상 대금 받으러 사람들이 매일 찾아와. 어머니가 집까지 담보로 잡아서 돌려막고 있는데 그것도 한계야. 준혁이 무릎 위에 올려놓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나도 회사에서 잘렸어. 어디 넣어도 안 받아줘. 저는 아무 말 없이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하경아, 네가 한성 쪽이랑 연결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한마디만 해줘. 한마디만 해주면. 내가 왜? 준혁의 말이 끊겼어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이유를 하나라도 대봐. 준혁이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저는 작업대에 기대서며 준혁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네가 선택한 결과를 내가 수습해야 할 이유가 없어. 이혼장에 도장 찍는 순간 끝났어. 준혁이 한참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작업장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다시 포장 테이프를 집어들고 샘플 박스를 봉했어요. 내일 미팅에 가져갈 것들이었으니까요. 사흘 뒤였습니다. 오전에 작업장에서 발주서를 정리하고 있는데 1층에서 또 전화가 올라왔어요. 대표님, 박금자라는 분이. 가슴이 한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올려 보내주세요. 작업장 문이 열리고 박금자가 들어왔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환갑잔치 때 금빛 한복을 입고 하객들 앞에서 웃음을 뿌리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볼이 꺼져 있었고 눈 밑에 그늘이 짙었습니다. 박금자가 작업장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조리대 위에 놓인 밀키트 포장재, 벽에 붙은 위생관리표, 냉장고에 적힌 재고 목록. 네가 여기서 음식 장사를 하고 있었구나. 저는 발주서를 내려놓고 박금자를 마주봤습니다. 박금자가 한 걸음 다가오더니 저를 올려다봤어요. 하경이, 내가 잘못했다. 부탁이 하나 있다. 작업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원 2명이 눈치를 보며 포장대 뒤로 물러났어요. 박금자의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준성식품이 이대로 가면 2-3달 안에 문을 닫아. 30년이야.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일군 걸 내가 이어받아서 30년을 했는데 그게 사라지게 생겼어. 박금자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검은 코트 자락이 바닥에 펼쳐졌어요. 네가 한성 쪽이랑 거래한다는 거 알고 있어. 제발 중간에서 다리를 놔줄 수 없겠니? 이 늙은 것이 이렇게까지 하잖아. 저는 박금자를 내려다봤습니다. 3개월 전 식탁에서 합의서를 내밀며 거지년이 뭘 더 바라는 거야 하던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지금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박금자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한 발짝 물러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박금자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거지년이라고 하셨죠. 이거 먹고 떨어지라고 하셨죠. 부모도 없는 것이 밥이나 얻어먹고 살았으면 됐지. 그러셨죠. 박금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거지년이 지금 어머님 앞에 서 있어요. 근데 무릎 꿇고 있는 건 저가 아니라 어머님이시네요. 박금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저는 목소리를 한 톤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님처럼 사람을 짓밟는 식으로 되갚지 않겠습니다. 도울 수 없는 건 제가 냉정해서가 아니라 이건 제 영역 바뀌기 때문이에요. 일어나셔서 돌아가세요. 박금자가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뒤돌아섰습니다. 작업장 문을 열고 나가는 등이 한없이 작아 보였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어요.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시어머니가 다녀갔어. 무릎까지 꿇었어. 지연이 수화기 너머에서 한참 말이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잘했어. 그리고 혹시 시댁이 합의서 무효라고 소송 걸 수도 있으니까 원본 서류랑 녹취 파일 사본을 한 벌 더 백업해 둘게. 알았어. 내일 미팅이지? 집중해. 전화를 끊고 작업대 위에 놓인 샘플 박스를 바라봤습니다. 내일 한성 프레시 미팅에 가져갈 3종 밀키트가 가지런히 줄 서 있었어요. 저는 앞치마를 고쳐 메고 조리대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한성 프레시 본사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샘플 박스를 양손으로 단단히 잡았습니다. 긴 테이블 한쪽에 바이어 3명이 앉아 있었고 가운데 앉은 수석 바이어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맞았어요. 서하경 대표님 반갑습니다. 온라인에서 고객 반응을 계속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접 드셔보시면 왜 그런 반응이 나오는지 아실 거예요. 저는 샘플 박스를 열고 밀키트 3종을 테이블 위에 꺼내 놓았습니다. 회의실 한쪽에 준비된 간이 조리대에서 된장찌개를 먼저 데웠어요. 국물이 끓기 시작하자 회의실 안에 된장 냄새가 퍼졌습니다. 수석 바이어가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어요. 씹지도 않았는데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눈이 살짝 커지더니 옆에 앉은 바이어를 돌아봤어요. 이거 직접 담근 된장이에요? 네. 기본 재료를 바꾸면 맛이 달라지거든요. 시판 된장으로는 이 깊은 맛이 안 나와요. 바이어 3명이 차례로 된장찌개, 소고기 장조림, 닭볶음탕을 시식했습니다. 장조림을 먹던 바이어 1명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수석 바이어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석 바이어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가격대에 이 맛을 내는 밀키트는 저희가 유통하는 제품 중에 없습니다. 무언가 구조가 보통이 아닌데 입점 조건을 지금 바로 협의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해온 사업 계획서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숫자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생산 단가, 납품 가격, 물류 체계를 설명했습니다. 연구소에서 7년간 식품을 다뤘던 경험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미팅은 1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수석 바이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악수를 건넸어요. 내부 검토 거치고 빠른 시일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한성 프레시 로비로 나오면서 숨을 한 번 크게 내쉬었어요. 건물 밖으로 나와 햇빛을 봤는데 다리에서 긴장이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미팅 내내 떨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힘을 줬는지 그제야 알았어요. 차에 타서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미팅 끝났어. 반응이 좋았어. 내부 검토 후에 연락 준다고 했어. 진짜? 수석 바이어가 직접 그렇게 말했어? 응. 기대하셔도 좋다고까지 했어. 하경아, 잘했어. 이제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작업장 물량에 집중해. 전화를 끊고 작업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밀린 주문 포장을 처리하면서 한성 프레시 쪽 소식을 기다렸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오후에 작업장에서 닭볶음탕 양념 배합을 확인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하경 대표님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비서실입니다. 한정우 회장님께서 서아경 대표님과 직접 면담을 희망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안에 일정을 잡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양념통을 잡고 있던 손이 멈췄어요. 한성프레시 바이어가 아니라 한성그룹 회장이 직접 저를 만나겠다는 거였습니다.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바로 지연에게 전화했어요. 지연아, 한정우 회장이 나한테 면담을 요청했어. 뭐라고? 지연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한성프레시 바이어 팀에서 내 신원을 보고한 게 회장 귀까지 올라간 거야. 바이어 미팅 결과가 좋았으니까 보고서에 내 이름이 올라갔을 거고 회장이 그걸 보고 직접 만나겠다고 한 거지. 어떻게 나가야 돼? 아마 딸 일에 대한 사과가 먼저 나오고 사업 제안이 따라올 거야. 사과는 담담하게 받아. 사업 얘기가 나오면 절대 들뜨지 말고 검토하겠다고만 해. 알았지? 저는 면담 일정을 사흘 뒤로 잡았습니다. 그 사이에도 작업장 일은 멈추지 않았어요. 낮에는 주문 물량을 처리하고 밤에는 면담에 가져갈 사업 계획서를 다듬었습니다. 면담 당일 아침 한성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섰어요. 유리벽에 비친 제 모습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깔끔한 재킷에 단정한 머리, 손에는 사업 계획서가 든 서류 가방. 3개월 전 캐리어 하나 끌고 시댁 현관문을 나서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 맞았어요. 달라진 건 눈빛이었습니다. 비서의 안내를 받아 회장 집무실에 들어갔어요. 넓은 방 한가운데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맞은편에 한정우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백발이 섞인 머리에 짙은 남색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에 위험이 있으면서도 눈가에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서 대표 앉으시오. 저는 인사를 하고 의자에 앉았어요. 회장이 찻잔을 밀어주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사업 이야기 전에 먼저 할 말이 있어. 찻잔을 받아들고 회장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내 딸이 서 대표 가정에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소. 사업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사과하오. 한정우 회장이 허리를 숙여 고개를 내렸어요. 한성그룹 회장이 저한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의 사과를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 일을 지나왔고 오늘 이 자리에 피해자로 앉은 게 아니라 제 밀키트를 들고 온 사업자로 앉아 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에 무언가가 스치는 게 보였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화제를 바꿨어요. 한성프레시 바이어 팀에서 보고서를 올렸소. 시식평가 점수가 역대 입점 제한 제품 중 최고였소. 회장이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밀어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성프레시가 내년 전략으로 고급 간편식 라인을 대폭 키울 계획이요. 서 대표 제품을 단순히 매장에 넣는 게 아니라 전 매장에서 메인으로 밀어주는 방식을 제안하고 싶소. 전국 한성프레시 매장 200곳 넘는 곳에 동시 입점. 지금 제 작업장 규모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물량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들뜨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당부한 말이 귓속에서 울렸거든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일주일 안에 생산 가능 여부를 검토한 보고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꼼꼼한 사람이구려.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도 따라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집무실 문을 나서려는데 회장이 등 뒤에서 말했어요. 서 대표,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일을 묵묵히 한 사람이 결국 이기는 법이요. 고개를 돌려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건물을 나오는 순간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비로소 허락했어요. 차에 타자마자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끝났어. 한정우 회장이 사과하고
전 매장 입점을 제안했어. 수화기 너머에서 한참 아무 소리가 안 들렸어요. 지연아? 지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경아, 이혼하고 현관문 나서던 네가 한정우 회장이랑 차를 마시고 왔다니. 코끝이 찡했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직 안 끝났어. 이제 시작이야. 지연이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뒤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알려줄 게 있어. 준성식품이 사실상 부도 상태에 들어갔대. 채권 쪽이랑 조정이 안 돼서 박금자 여사 개인 재산인 시댁집까지 담보로 잡혀 있는데 경매 넘어갈 수도 있다더라. 준혁은 재취업이 계속 안 돼서 둘이 시댁집에서 나갈 곳도 없는 상황이래. 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한참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쪽은 그쪽이고 나는 생산 설비 확충 계획부터 잡아야 돼. 일주일 안에 보고서 내야 하거든. 알았어. 계약서 검토는 내가 맡을게. 전화를 끊고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작업장으로 향하는 길, 신호등에 걸려 멈출 때마다 레시피 노트의 페이지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아직 세상에 내놓지 않은 메뉴가 20가지는 더 남아 있었습니다. 한성프레시 전략적 제휴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된 날, 저는 지연의 사무실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지연이 계약서 사본을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다. 생산 설비부터 잡아야지.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잠을 줄였습니다. 생산 설비 확충 계획서를 작성하고 한성 측에 제출했어요. 작업장을 2배 규모로 넓히기 위해 바로 옆 공간을 추가로 임대했고 조리와 포장 인력을 새로 뽑았습니다. 면접을 볼 때마다 같은 질문을 했어요. 우리 밀키트 드셔보셨어요? 10명 중 6명이 먹어봤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중에서 눈이 반짝이며 맛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골랐어요. 전국 200곳 넘는 매장에 동시에 납품하려면 조리 라인을 3개로 늘려야 했고 포장 라인도 따로 분리해야 했습니다. 장비를 들이고 라인을 세팅하고 시운전을 하는데 약 1달이 걸렸어요. 그 1달 동안 저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했습니다. 지연이 전화할 때마다 밥은 먹고 다니냐고 물었고 저는 매번 밀키트 시식하느라 배 터져 하고 웃었어요. 전 매장 입점이 시작된 첫 주였습니다. 아침에 작업장에 출근해서 컴퓨터를 켰는데 한성프레시 내부 판매 데이터가 메일로 와 있었어요. 간편식 부문 판매 1위. 입점 3일 만이었습니다. 점심때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하경아, 뉴스 봤어? 무슨 뉴스? 포털 뉴스 탭에 내 브랜드 기사 떴어. 무명 밀키트 브랜드, 대형 유통망 입점 직후 1위 등극이라고. 저는 컴퓨터에서 기사를 검색해 봤습니다. 제 이름이나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하경의 부엌이라는 브랜드명이 제목에 박혀 있었어요. 기사 댓글에 된장찌개 진짜 맛있다. 장조림은 매번 품절이던데라는 글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하경의 부엌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에 올라가고 있대. 지연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시댁에서도 봤을 거야.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봤으면 봤겠지. 저는 매일 창을 닫고 작업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오후 납품 물량을 확인해야 했거든요. 그 주 토요일 오후 지연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지연이 계약서 관련 서류를 정리하는 걸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카페 입구 쪽에서 익숙한 걸음걸이가 보였습니다. 준혁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 발짝 멈칫하더니 망설이는 듯 서 있다가 저희 테이블로 걸어왔어요.
지연이 고개를 들어 준혁을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준혁이 빈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지난번 작업장에 왔을 때보다 얼굴이 더 말라 있었어요.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고 손등에 핏줄이 울퉁불퉁 서 있었습니다. 준혁이 테이블 위에 깍지를 끼고 저를 바라봤어요. 하경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준혁을 봤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순순히 사인한 거야? 왜 싸우지 않은 거야? 지연이 옆에서 서류를 내려놓으며 준혁을 노려봤어요. 제가 손으로 지연을 가볍게 제지했습니다. 커피잔 위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 김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싸울 가치가 없었으니까. 준혁의 눈이 흔들렸어요. 네가 나를 버린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놓아준 거야. 준혁이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결과가 증명하잖아. 시어머니가 나한테 빌라 한 채, 중고차 한 대 던지면서 거지년 이거 먹고 떨어지라고 했지.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거래가 됐어. 준혁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깍지를 낀 손에 힘이 들어가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준혁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잘 지내라. 그 한마디를 남기고 테이블을 돌아 카페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준혁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어깨가 축 처진 채 인도를 걸어가는 모습을 저는 시선을 거두지 않고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준혁의 등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요. 괜찮아? 지연이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저 사람은 이제 내 이야기 속 사람이 아니야. 입 밖으로 나온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걸 느꼈어요. 가슴 어디에도 아프거나 시린 곳이 없었습니다. 지연이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 괜찮은 거 맞네. 당연하지. 다음 주 월요일 이른 아침 확장된 작업장에 출근했습니다. 문을 열자 직원들이 이미 와서 조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한성프레시 2차 물량 납품이 이번 주 안에 나가야 했거든요. 앞치마를 두르고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세 개의 조리 라인에서 동시에 불이 올라왔어요. 혼자서 공유 주방에서 하루 10건을 포장하던 게 불과 몇 달 전이었는데 지금 이 작업장에서는 하루에 수천 건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에 한성프레시 측에서 메일이 왔어요. 다음 분기 신메뉴 공동 개발 제안이었습니다. 메일을 읽으면서 레시피 노트의 나머지 페이지들이 떠올랐어요. 아직 세상에 내놓지 않은 메뉴가 20가지는 더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저도 모르게 올라갔어요. 포장대 옆 벽에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브랜드를 처음 시작한 날, 지연이 선물한 하경의 부엌 첫 번째 로고 시안이었어요. 지연이 디자이너 친구에게 부탁해서 만들어준 거였는데 손글씨체로 하경의 부엌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 액자를 바라보다가 시댁 현관문을 나서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박금자가 등 뒤에서 물었죠. 짐은 그것뿐이냐고. 저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었어요. 필요 없습니다. 전부 새로 시작할 거니까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는 앞치마 끈을 다시 한번 조여매고 조리대 위의 재료들을 살폈어요. 오늘 만들어야 할 된장찌개가 2,000개. 칼을 들고 두부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참 기가 막히고 어이없었죠? 거지년이라고 모욕하며 합의서를 내밀던 시어머니, 고개 한번 돌려주지 않던 남편, 그 사이에서 캐리어 하나 들고 현관문을 나섰던 서하경 씨.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재벌 딸을 며느리로 들이겠다며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던 시어머니는 거래처를 몽땅 잃고 30년 가업이 무너졌고요.
바람피운 남편은 여자한테도 버림받고 직장에서도 잘리고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가 화장기 없는 얼굴로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죠. 그거 지년 앞에서요. 하경 씨는 복수하겠다고 나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묵묵히 꾸준히 혼자 힘으로요. 그런데 그게 가장 무서운 복수가 됐죠. 나쁜 사람은 결국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고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어디서든 다시 일어서게 되어 있다는 걸 오늘 이 사연이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혹시 하경 씨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따뜻한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